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보통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IR 피칭이라든가 혹은 정부지원금에 이제 지원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업계획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든가 정부지원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죠. 그런데 이런 타인이 보는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인들한테 나의 아이템과 나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수식이라든가 표현의 방식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작성하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가를 사실은 먼저 자기 검열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쓰기 싫으셔서 돈을 주고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창업의 목적은 아니죠. 어떤 단순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일단 먼저 작성을 하고 좀 더 예쁘게라든가 좀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애당초 그냥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런 거는 근본 취지에 맞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작성을 하면 개발자들은 개발해야 되는 내용을 참 잘 써요. 그리고 영업 마케팅 출신들 기획자들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영업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은 작성을 잘 하는데 각각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의 단점들은 사실 잘 보완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조금 적게 쓰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사업계획서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딱 봐도 티가 날 정도예요. 예를 들면 개발자 출신들은 아무래도 영업 마케팅 전략이 부실하겠죠. 반대로 영업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유통회사들은 뭔가 제품을 제작을 해서 그걸 소싱하는 데 있어서 좀 약점을 보이거나 혹은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관리들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또 현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자기가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냐면 이 창업자 혹은 팀빌딩이 되어 있을 때 이 팀들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어느 부분인지를 다 면밀하게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지원금 심사를 할 때에는요,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템을 설명하게 돼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만 갖고 계신 예를 들면 기술적인 전문 지식,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이 최소 40%, 최소 반절까지 50%까지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시장의 눈높이로 이 정부 지원 사업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부터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를 볼 곳이다 라고 하는 가정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내 아이디어나 기술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이런 분들이 시장의 눈높이로 던지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당황해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를 좀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질의응답들을 합니다. 실제 뭐 IR 피칭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창업자분들이나 혹은 정부지원금을 심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술이나 아이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눈높이로 많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초에 내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니까 아이디어나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시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발표평가 때 여러분들이 당황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미리 보시면 좋아요. 일단 여러분의 아이템이 왜 선택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해해요. 여러분들은 제게 유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왜 유일합니까? 시장이 없나요? 혹은 고객이 없나요? 혹은 시장 조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혹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아이템이 유일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꼭 던지게 돼 있고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시장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고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부 지원이나 이런 어떤 시드머니들을 좀 받아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초기 고객들한테 평가를 좀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정부 지원금조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현을 해서 시장과 고객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한 결과를 갖고 계시는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과 고객에 대한 판단의 근거 자료들을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창업자들이 무슨 뭐 설문조사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 하시려고 하는 아이템에 유사하게 그걸 보통 우리가 MVP라고 하잖아요. 최소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보여주고서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간 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들을 축적한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자들한테 그 데이터를 공개해 주면서 동의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이런 아이디어 갖고 있으니까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해주면 내가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 만나가지고 내가 평가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투자자나 정부 지원금 심사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창업자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오는 고객들이 있어요. 초기 고객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들을 반응 보이고 있어서 조금 지원만 더 해주면은 제가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장의 규모라는 게 인터넷에 뒤져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추출을 하시거나 추론을 해서 심사받는 분들이 납득이 되게끔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새로운 시장인지,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해줘야죠. 이게 바로 고객과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많은 평가자라든가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입장, 고객의 어떤 니즈들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만 만든 건지. 수많은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저도 그랬죠. 저도 17년 전에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 거예요. 아직 시장도 없는데 혼자서 지문인식 센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7년이 지난 현재의 창업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가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으로부터, 제가 현장 얘기를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옷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가게, 두타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확인도 안 해봤어요. 이러면은 고객의 목소리를 담을 수가 없죠. 어떤 원단이나 어떤 제품이 유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이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최소의 샘플을, 시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왜 그런 기능을 담아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고객들이 최소 이런 정도의 기능만 해결을 하면 충분히 지불 의사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면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이 그 여러분의 설득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일본과 이본을 통해서 담은 시제품이 100%다 고객의 목소리를 담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1차, 2차 이렇게 여러 번 횟수가 많이 가지 않더라도 한두 번에 끝낼 수가 있는데, 많은 창업자들이 한두 번에 시제품을 만드는 와중에 실패가 와요. 즉 데스밸리에 가기도 전에 60%가 실패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이 시제품 만들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 고객의 실제 목소리를 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들 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내가 예상하는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지표들을 끄집어낼 건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걸 6개월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내가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호사, 어떤 정치적인 입장 혹은 어떤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추론을 해서 이분들이 내 고객이야 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내 시제품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6개월간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을 거예요. 내가 제대로 고객의 목소리를 담았으면 내가 고객 타겟으로 설정한 고객들이 그러한 어떤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표들 끄집어내고 이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고객들이 여러분이 판단했던 거를 최종적으로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빠르게 여러분이 또 대응을 해서 시제품을 다시 2차 버전을 내놔야죠. 근데 이런 게 너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1인 창업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시제품 만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팀빌딩이 필요한 거는 이런 순발력 있는 대응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대부분 1인 창업자보다 팀빌딩으로 창업한 팀 창업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분은 팀의 인원이 5명이니까 5분의 1씩 나눠 갖고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한 사람이 8이나 7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 창업자가 코파운더가 많으면 한 7까지는 상관없겠지만 보통 한 2~3명일 때는 한 명이 8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남은 사람은 조금 섭섭하더라도 그 리더가 잘 다독여서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이따 지분구조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기에는 시제품 만드는 데 집중하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시제품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마케팅 인력이 필요한데, 이 영업 마케팅 인력은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와요. 즉 무슨 자금이냐면은 이 매스 프로덕션, 영업 마케팅 단계에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영업 마케팅과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자금이 들어와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내가 리더가 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 월급도 못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할 비용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창업자분들이 개발을 아웃소싱을 하는데요. 아웃소싱 하더라도 적어도 내부에 한 명 정도는 개발을 아는 사람이 계셔서 그분이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업체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시에는 이분이 직접 그 개발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의 멤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없는 창업자 팀들은 아웃소싱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왜? A라고 얘기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B를 만들어 갖고 와요. 그 와중에 개발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아웃소싱 업체가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창업자는 3, 4년을 아웃소싱만 한 3번, 4번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그리고 해당 업종에 좀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 명이라도. 다 그 분야의 경험이 없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해당 업종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인력 구성을 봐요. 자, 이게 투자 지분이 어떻게 희석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대표자 혼자서 100%를 갖고 있다가 코파운더 2명이 생겨서 지분을 8대2, 그 20%를 15%, 5%씩 2명한테 나눠놨어요. 여기서 20억 밸류, 요 20억 밸류라는 거는 포스트로 얘기한 거예요. 즉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나서 20억이니까 투자 금액이 4억이 들어오고 나서 20억이면 이 4억은 지분이 20%가 되죠. 5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차 투자자는 20%의 지분을 일단 픽스를 시켜놓고 나머지 80%가 기존에 있는 주주가 되겠죠. 그럼 다 0.8을 곱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C가 두 번째 투자를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포스트로 10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15억을 펀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금 플러스 투자받은 돈 합치면 밸류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분의 15억은 15%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15%를 픽스 시켜놓으면 85%가 기존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분에 0.85를 곱하면 또 이렇게 변해요. 0.85, 0.85, 0.85.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50억 밸류로 투자 받을 때 20억을 받았어요. 그럼 또 포스트 밸류라고 했을 때는 250억 분의 25니까 투자자는 10% 픽스해 놓고 기존 주주가 90%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0.9 곱하고 0.9 곱하고 0.9고 0.9면 이렇게 낮아져요. 자, 보세요. 대표이사가 100%로 출발해서 코파운더가 생김으로 해서 지분이 80% 낮아졌는데 투자를 한 두세 번 받으면 지분이 벌써 반토막이 나요. 여기서 이제 코스닥 상장이 된다 그러면 이 코파운더들의 합이 보통 30%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근데 투자를 더 받아. 4차, 5차 더 받으면은요, 코스닥 상장될 때 20%, 2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 대표이사의 지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8, 만약에 멤버가 많아요. 그러면 7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나중에 투자를 계속 받음으로 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고 그냥 여러분 자비로 하겠다라는 유료 멘토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요. 제 강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